분이 먼저 안 하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김장 선생님이 이제 공산주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의 챕터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특히 이제 마지막에 공산주의의 이제 높은 국면에 대한 이제 서술 같은 것들, 그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필요에 따른 분배,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필요라기보다는 욕구라고 해석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필요는 이게 한 번 더 걸러져 가지고 뭐 사회적인 어떤 이제 그 규정성을 이제 함축을 한다면은, 욕구는 물론 욕구도 이제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자연 발생적인 어떤 이제 그 바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베드리프니스라는 독일어를 욕구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취지에 부합하다 한다. 워낙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이게 어떤 위에로 국가로부터의 어떤 이제 계획에 따른 분배 같은 방식의 이제 연상이 되기 때문에 필요라는 식의 이제 개념으로 번역하는 게 익숙했는데, 영어도 이제 니즈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의미를 막스의 이제 문제의식을 살리면은 그걸 욕구에 따른 분배,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욕구에 따라서 다 분배를 받는 게 이제 진짜 공산주의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폐지되고 코뮌의 연합이든 협동조합의 연합이든 이 연합들의 또 연합이든 이런 차원에서의 공산주의가 이제 성립한다라는 이제 문제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강조가 돼야 되고, 이제 뭐 다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단계론에 의거해서 이제 김장식이 쭉 설명을 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공산주의를 세 가지 소유 단계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하든지, 또는 이제 두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경철 수고는 세 가지 단계가 있고 고사강령은 두 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고, 이제 그게 이제 연계되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그 소유 형태, 소유 형식에서 어떤 공유, 합유, 그다음 총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쉽게 저는 그거는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특히 이제 경철수고에서 지금 이제 인용하시는 세 가지의 단계라고 얘기하는, 마치 이제 발전 단계가 다르고 순서에 의해서 이제 발전해 나간다라 하는 그런 함축을 가진 듯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경철수고 안에 보면은 단계가 아니라 이제 그 형태입니다. 형태. 그러니까 게시탈트라고요. 그거를 단계로서 얘기를 하면은 완전히 이제 그 막스의 의미를 왜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형태는 이제 저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게 이제 이제 사적 소유가 전면화되는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대의 공산주의자들의 소유 의식, 소유 형식, 소유에 대한 대안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막스 이전까지의 이른바 재산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나타났던 그러한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개념에 대한 이제 전면적 비판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 소유를 완성시키고 사적 소유를 완성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막스가 비판하는 것이고,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국가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의 소유 형식들, 국유화가 이제 기본적이 되는 이런 사회에 대한 막스의 시대를 뛰어넘는 비판으로 저는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공산주의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태, 게슈탈트. 두 번째 형태는 이제 민주적이든 이제 전제적이든 여기서도 이제 국가는 지향이 되는 과정이고, 다만 이제 사적 소유의 어떤 잔재나 어떤 문제의식이 남아있고 소외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막스가 얘기를 할 때, 이게 그러면은 정당한 의미의 이제 공산주의냐, 막스가 지향하는, 이제 그거는 또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개인과 이제 집단이 이제 서로 이제 일치하는 그러한 단계, 개인의 어떤 발전과 전체의 발전, 집단의 발전, 그게 이제 진짜 이제, 그래서 이제 고탄 경철수고에서는 이 단계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중에서 두 가지의 이제 잘못된 공산주의의 어떤 이제 개념을 비판을 하면서 막스 자신의 대안을 이제 세 번째 형태로서 이제 제시를 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문구들을 좀 더 이제 면밀하게 보면은 그런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두 번째 쟁점인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김장수는 이제 구분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막스가 이제 당대에 그러면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안 썼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산당 선언에서 그러면은 기존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을 했을 때 그러면 막스는 그러면 기존 사회주의자는 비판 안 하고 앞에서 얘기하는 뭐 공산주의자들 연역에서 나타나는 바베프부터 뭐 바이틀린까지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비판을 안 한 것이냐, 사회주의만 비판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재산 공동체로서의 이제 공산주의 개념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막스를 비판을 했고 본인의 이제 새로운 공산주의 개념을 이제 그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공산주의자 동맹도 기존에 이제 의인 동맹, 정의로운 사람들의 동맹에서 막스의 공산주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이름도 바뀌고 이제 조직도 민주적으로 바뀌는 이런 이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막스는 이제 기존의 공산주의 개념, 공산주의자,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사회주의자, 사회주의 개념을 다 전면적으로 비판했던 것이죠. 다만 그게 일반적 명사로서 추상 명사로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를 지향하는 이제 하나의 사회였다라는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다른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막스의 이제 용법하고 맞지 않다. 이거는 그러니까 레닌에서 이제 갈라져 나왔고 특히 이제 제1 인터내셔널이 제2 인터내셔널을 거쳐서 제3 인터내셔널로 창립이 될 때 공산주의 인터내셔널로 개념을 이제 바꾸면서 이름을 바꾸면서 사회주의자들을 이 인터내셔널의 사회주의자들을 개량주의라고 이제 비판하는 이제 역사하고 연결돼 있고 또 이제 소련을 이제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라는 식으로 이제 정당화하는 스탈린주의 용법하고 연결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앞에 발제에서도 나왔지만은 이제 막스주의 왜곡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단계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제 막스는 공산주의를 얘기를 했고 사회주의는 안 했다라든지 또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의 첫 번째 국면 그러니까 이제 페이즈라고 했지 이제 단계라고 하는 것하고 또 물론 이제 비슷한 용법으로 썼지만은 이제 분명하게 쓴 거는 이제 국면이라고 썼던 거죠. 첫 번째 국면과 높은 국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사회주의는 첫 번째 국면이고 두 번째 국면은 공산주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막스 자신의 용법하고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단계론이 이제 여전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저 막스의 이제 발상과는 좀 차이가 크다라는 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론도 이것도 이제 물론 이제 논쟁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제 기존의 해석은 이게 이제 결국은 사회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해석을 했던 것이고 김장선이 이제 지금 발제한 내용도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아까 이제 발제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하지 않은 것인데 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파리 코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이거는 이행기라고 이제 막스도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제가 말하는 같은 개념으로서 사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상당한 이제 시일이 걸린다. 파리 코뮌 이제 프랑스 내전에서 막스가 이제 그렇게 분명히 이제 수술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권력을 프롤레타리아가 잡았기 때문에 독재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요소도 국가를 폐지했다든지 그다음 생산을 공산주의적으로 조직한다든지 협동조합 연합을 발전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한 지역이 아니라 파리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들까지도 연합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와 과제를 가지고 있는 이행기적인 어떤 정치 형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고타강령 비판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또는 혁명적 독재를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그 공산주의의 첫 번째 국면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어느 문구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마치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은 기존의 통설이었죠. 스탈린주의적 이제 해석에서.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이제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지배를 강화하고 하는 것이면서도 그게 이행기를 넘어서서 사회주의가 되었다라고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개념이고 필요했던 이론인데요. 그거는 저는 막스의 지금 인용한 오타강의 비판이나 또는 이제 정치를 수고해서는 전혀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쉽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저 핵심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공산주의를 단계론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막스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가 잠깐 와가지고, 네. 긴 코멘트가 있었고, 논쟁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네. 이거 관련해서 김장희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저는 특별하게 할 얘기가 왜냐면 이제 하태경 선생님의 그 주장은 이제 이런 주장은 제가 여러 번 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반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로서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들을 소개를 해준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막스가 말한 공산주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그거를 이제 하나에 그렇게 했다는 예시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완결적으로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완결적인 형태로서 표현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라는 거를 아직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문헌학적으로 아주 탈선하지 않는 이상은 각각의 다양한 관점들을 가질 수 있고 그것들이 어떤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시네. 사실 김장희 선생님 발표 들으서 저도 하태경 선생님 얘기한 것이 약간 단계론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해야 되나? 막스의 어떤 막스주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좀 연결을 했을 때에는 좀 벗어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하태경 선생님 이후에 이제 막스주의자들의 현실에 변혁할 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왜곡됐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말도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하면은 생산력의 발전, 그러니까 형태라는 게 단계인지 아니면 동시대적으로 경존하는 건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생산력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대에 생산력의 발전이 다른 여러 공동체가 있으면 동시대에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부분이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회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형태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공동소유라든가 총유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시간적 발전 순서와 상관없이 단순한 형태라고 하기에는 역시 제 말이 완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계론은 완전히 틀렸다 하는 것도 저는 그거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쪽 다. 저도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하태경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도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상대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크스가 역사는 이제 문명사회 이후에 계급투쟁의 사회였다라고 해서 생산 양식으로 구분하는 것도 그게 하나의 경향성으로 하는 거지 그 단계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까 이제 하태경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유형,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생산력에 따라서 1단계는 생산력 여기에 대한 단계에 대한 생산력은 이런 소요. 2단계에 따라 여기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단계론적으로 이제 김장 선생님은 단계론에
약간의 그런 의미성을 가져간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단계론으로 하는 건 맞는데 단계론을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단계론이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단계론을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비판의 관점인 거지 단계론이 오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네, 뭐 이걸 계속 논쟁하기는 그렇고요. 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의견으로서 하고. 네네. 네. 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뭐 다른 선생님들이 별로 코멘트가 없으시면 조금 이제 그 공동 소유 개념하고 연관되어서 김장 선생님도 이제 이 그 자본주의 소유 개념이 이제 그 폐기라는 이제 처분이라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이제 핵심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용하고 그다음 사용하고 이용한다라는 거는 이제 점유라는 데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뭐 자본주의가 됐든 아니든 이제 점유라는 것에서는 이제 일단 깔고 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을 보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점유 개념 안에 내포가 되어 있다면은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독일 이데올로기 같은 데서 이제 점유가 먼저냐 소유가 먼저냐 뭐 이런 이제 그 막스의 개념 순서 발전 순서에서 또 헤겔의 이제 그 철학에서도 점유와 이제 그 소유의 이제 개념의 발전이나 뭐 현실의 발전 이런 것들 가지고 논쟁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거나 점유하고 이제 소유하고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막스의 이제 소유 개념 대안에 있어서. 그랬을 때 이제 그 소유 개념은 아까 이제 잘 강조하신 바대로 이제 폐기를 이제 포함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유일하게 단독적으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소유 개념 안에 이제 처분하는 개념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폐기하고 또 직접 다른 측면에서 또 중요한 것은 양도입니다. 양도. 그러니까 점유한다는 개념 안에는 양도가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소유 개념 중에서 처분권이 있다는, 소유 개념 안에는 처분권이 있고 처분한다는 것은 또 폐기뿐만 아니라 양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이제 그 봉건제나 이런 데서도 이게 그 뭐 이제 폐기는 안 하죠. 뭐 소유물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땅을 폐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황폐하게 시키는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양도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왕과 귀족들 사이에 또는 왕과 하급 무사 사이에 또 영주와 하급 무사 사이에 계속 주고받는 거잖아요. 또 정복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제 양도되는 거죠. 강제적 양도인 거죠. 그런 식으로 소유 개념은 처분 개념이 핵심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또 양도 개념이 있는데 이게 왜 공산주의에서는 중요하냐면은 공산주의에서는 당연히 이제 폐기도 안 되지만 이제 땅이나 자연물이나 또는 이제 생산수단, 공동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생산수단을 폐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양도도 안 되는 거죠. 마치 이제 내 것 같이 어떤 누군가 소유물 같이 처분해서 내가 뭐 어떤 다른 공동체한테 준다든지 다른 개인한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양도를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그 점유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수익 내던 그 사람들의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폐기와 마찬가지로 양도라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양도라는 개념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공산주의적 소유에 대한 개념은 이게 공동 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라는 거죠. 재생이라고 이제 그 자본론 그 일권 축적의 역사적 경향의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막스가 부정의 법칙을 얘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국가 소유나 또는 사회적 소유냐 공동 소유냐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지, 사실은 이제 그 공동 점유를 전제로 하고,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점유하기 때문에 소유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처분권, 그 처분권 안에 내포되어 있는 폐기라든지 양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라는 공산주의적 소유 개념 안에 자체가, 이런 이제 막스의 문제의식을 전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강조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뭐 시간이 되면 논쟁을 하고 싶은 그 관련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또 하시죠. 그 관련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국유화 논쟁 같은 국유화 정책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이제 예를 들어 변혁당을 포함해서 민주노총 같은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막스주의적 공산주의적 관점에서는 이것이고 나중에 논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이제 인용문 중에서 김양 선생님 이제 논문 안에서 인용문 중에서 이제 자본론에서
저 100페이지 정도에 보면은 이제 그 자유로운 인간들 연합에 대한 이제 그 소설이 나 있는 부분은 이제 인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머리에 보면은 그렇죠. 공동 소유의 생산으로 일하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공산주의가 공동 소유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제 그 번역인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도구 원문을 보면은 이게 공동 소유가 아닙니다. 공동 소유가 아니라 그냥 공유예요, 공유. 이게 이제 함축된 의미는 사실은 공동 점유입니다. 공동으로 그냥 사용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동 점유라고 명확하게 이제 그 배지죄라고 표현을 안 하지만 공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김수영 번역이 예전에 공동 소유였는데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새로운 번역에 보면 공유로 바꿨어요. 그다음에 이제 누구죠? 강신준 번역은 나올 때부터 공유했어요. 공동 소유가 아니고 이 양반은 도고에서 제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막스의 대안적 개념이나 구체적 개념들에 대해서 들어갈 때는 번역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공동 소유 개념과 연관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0초만 얘기하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그 소유라는 것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라는 거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말로는 같은 소유라고 하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주의 사회에서 개인적 소유가 잔존한다 할 때 그 소유는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소유라기보다는 사실은 점유에 가깝다는 거죠. 예, 한마디만 제가 여기에 대한 논쟁점 또 이론적인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실천 이론하고 실천하고 관련해서 관계 마르크스는 어쨌든 자본론도 쓰고 이론적으로 밝히고 비판도 했지만 공산주의자 동맹 결성에부터 공산당 선언 그리고 자본론 쓰고 독일 또 영국 프랑스의 각종 마르크스주의적인 운동 혹은 사회주의적인 운동에 관해서 개입하면서 그걸 바르게 끌고 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이론과 실천과 그 관련 속에서 이론이 어떻게 발전하고 실천이 발전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이 부분에 많이 공부를 계신 우리 하태규 동기나 김장민 동기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 그 관련해서 한국에도 실제 이론하고 실천하고 어떻게 관련지을 건가. 사실 마르크 같으면 처음부터 사실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이론도 제출하고 비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북한 문제도 있고 또 북한 아니라도 남한에도 미성숙 이론적인 실천적인 부분이 제약이 있거나 미성숙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우리가 좀 해나갈 건가. 그래서 상당히 현재 하는 것이 이제 개량적인 수준에서 한단 말이에요. 개량적인 수준에서 하는데 전문적으로 마르크스의 이론 그 중요한 구성 부분들을 주장하고 이렇게 선동해서는 잘 안 합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유럽이나 서구나 이 역사 속에서 마르크스의 이론과 실천의 그 결합, 발전 관계 그것과 동시에 한국에서 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자를 또 자청하고 스스로 그걸 발전시켜서 이해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연구를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죠. 네. 어쨌든 뭐 이거는 뭐 관련한 텍스트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저는 뭐 대한 사회도 그렇고 막스의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후기 버전을 가지고 버전의 기초에서 그 초기 저작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 초기 버전과 후기 버전을 거의 짬뽕 해가지고 막 섞어서 설명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후기에 그 좀 더 완성되어 있는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치 현역 비판 요강이라든지 독일 이데올로기라든지 경철 수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지 그런 거 없이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짬뽕으로 여기서 뭐 이 개념과 여기서 이거 언급했고 후기 저작, 후기 저작, 중기 저작, 그 초기 저작을 이런 식으로 좀 나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학생들에게도 그래서 초기 저작 읽지 말라고 하거든요. 후기에 그 임금 이윤 가격인가? 그거 읽고 이런 걸 통해서 개념을 잡은 다음에 더 공부하고 싶으면 초기 저작이나 뭐 요강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것들이 좀 우리가 후대 연구자로서 후대 공부한 사람으로서 좀 더 이점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측면이 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김정희 선생님이 계속 개인을 강조를 했는데 저는 자본론 공부할 때 뭐 원서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연합된 생산자라고 하는 걸 되게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도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밝히는 것들이 인간의 역사에서 노동이 갖고 있는 역할이 사회주의가 되더라도 이 변함이, 그러니까 폐역이 되더라도 폐기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산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노동의 참여, 함께 사회적 인간으로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합된 생산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해야지 막스가 얘기했던 거하고 좀 이렇게 맥이 더 같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아까 하정현 선생님도 저도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알렌트 캘링코스 책을 최근에 다시 이제 학생들하고 세미나부터 읽으면서 했던 건데, 욕구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를 얘기할 때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반론이 뭐냐면 인간의 욕구는 이기적인데 사회주의랑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런 거와 연결해서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필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욕구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하태경 선생님이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용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에도 우리가 노동 생산물을 왜 생산하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할 때라고 할 때 이 욕구라는 측면을 좀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하태경 선생님 잘 얘기했는데 필요는 한 단계 사회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겹씌어져 있는 부분인데 욕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라 그러죠? 개성이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좀 차이를 들게 해서 욕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발언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세요. 네. 세 번째 부분은 욕구 필요 부분은 동의하고요. 비교하고 첫 번째 막스의 작품의 시기에 관한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막스 작품에 대해서 청년기와 후반기에 대해서 연속성에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단절됐다는 판단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초기회가 아니라 후기만 중심을 해야 한다는 거는 그것도 역시 하나의 김민정 선생님의 의견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다만 청년기든 후기든 간에 그거를 인용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단절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관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를 해석해야 되는 관점이 있다면 그 청년기든 후반기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요. 더군다나 청년기에는 오히려 이제 이 경철 수구에도 보다시피 훨씬 더 추상적이고 훨씬 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철학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후반기에 그 작품이 더 완성도가 높고 후반기 작품을 저기 그 뭐 똑같은 거 하더라도 심지어 막스가 서문에서도 공산당 선언을 쓰고 나서도 그 몇 년 지나고 나서 자기가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후반기나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서 애초부터 이제 소생산들의 연합이었기 때문에 생산자를 중요시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공산주의에서는 그 노동자와 자본가의 구분이 없듯이 인간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심지어 생산하지 않는 사람도 공산주의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시작의 연원이라든가 동력은 생산자에 있겠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이라는 건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고 그 구별이 지향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도 이제 세 번째는 뭐 당연히 이제 동의를 드리고 두 번째 김장희 선생님이 말씀한 거에도 동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생산자 연합은 아까 이제 발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제 기존 공산주의론자들의 어떤 소생산자들의 연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던 것이고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생산자 연합이 그런 의미를 내포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예. 참 죄송한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개인들 연합된 그러니까 그 개인들의 연합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소생산제를 가진 공산주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드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면 네.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생산자 연합이라는 게 이제 자본론에서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게 자본론이 이제 알다시피 이제 이권 상권이 오히려 초고이고 그게 이제 그 생산자 연합이라는 게 이제 1권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권에서 그 100페이지점에 보면은 상품장에서 로빈슨 크루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가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개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김장희 선생님이 아까 인용했던 그 노동 시간에 따라 이제 그 분배하는 그러한 사회, 공유의 공동의 생산 수단을 가지고 각자가 이제 노동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인데 이게 막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출판된 최종적인 버전이죠. 여기에 이제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고탁강령 비판에서도 아까 이제 그 김장희 선생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노동하지 않는 자, 노동 불능자에 대한 이제 분배를 막스가 이제 그 높은 국면과 첫 번째 국면과 상관없이 특히 이제 첫 번째 국면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시간에 따라서 분배를 받지만 노동 시간에 따라서 분배받을 수 없는 많은 사회적으로 거의 절반 가까운 인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 대한 인간 분배와 그들에 대한 이제 뭐 교육, 그다음에 의료, 보건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보험, 기타 뭐 투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막스가 꼼꼼하게 얘기를 합니다. 고탁강령 비판에서 보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자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말 자체의 의미로서 생산자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범주를 넓혀서 결국은 공산주의가 인간 해방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들의 연합이라는 것은 잘못 표현된 것이고요. 개인들의 연합,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 막스 자신의 문헌 안에서는 없습니다. 독일 이데올로기에 비슷한 이제 그 표현이 있지만 그거는 잠깐 쓰다가 막스는 이제 인간들의 연합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최종적으로 막스의 개념이라고 저는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쟁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 초기 제작, 뭐 후기 제작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인용하는 방식은 정말 이제 잘못된 방식인데 근본적으로 이제 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막스는 단절된 사람은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다 대부분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아까 김민정 선생님 얘기한 대로 정치 경제학 비판을 읽을 때 초기 제작이나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룬트리세 같은 요강 같은 수준에서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뭐 철학적으로 이제 깊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뭐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자본론 같이 상대적으로 완성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초기 저작에서의 이제 뭐 착취 개념이 됐던 소외 개념이 됐던 이런 것들이 어떠한 한계와 어떠한 함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알면서 이해하면서 읽는 방식이 이제 바람직한 것이지 초기 저작부터 읽어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정치경제 비판의 한정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정치라든지 또는 아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유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후기 저작에 가서도 막상 완성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편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초기만 해석을 해야 된다, 후기만 해석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상호 연관 속에서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발전되고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정치경제 비판하고도 연관하고 시대적 배경하고도 연관해서 정말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막 이렇게 뒤죽박죽하면 안 되지만 그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정말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하는 거 한다는 전제 속에서 초기, 후기 뭐 이렇게 나누는 거는 굳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한쪽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또 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인신론적 단절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그걸 왜 지레 짐작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어쨌든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착취 개념이라든지 인형가치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소유나 점유 같은 경우에도 해겔의 법철학 그 비판이나 이런 뭐 이때의 어떤 단초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후기 저작을 통해서 막스의 어떤 그 핵심 개념을 적확하게 이해한 후에 그걸 차용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 소외 얘기할 때 왜 경제 철학 그걸 많이 쓰잖아요. 뭐 그런 거에서 소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을 뭐 초기 저작이니까 사용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 김장 선생님의 발표가 제가 아는 지인들은 좀 듣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최근에 아니지만 뭐 환경 문제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공통 자원에 대한 뭐 커먼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체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르크스는 소유와 그 점유 뭐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에서의 소유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하나의 화두인 것 같고 아까 최 선생님이 이제 소유하고 점유에 대한 차이를 지적을 해주셨고 그러한 차이에 기반해서 이제 그 커먼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라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막스주의를 연구하는 분들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제가 뭐 한 가지 좀 그 소유 관련돼서 시간이 없어서 말하는데 잠깐 딱 그 뭐 하나 더 보완하면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또 그 자본주의적 소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소유와 그 집단적 공동체적 소유죠. 봉건제든 간에 공산주의든 차이점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간접 점유의 문제입니다. 간접 점유. 그러니까 간접 점유는 자본주의 사회도 존재하고 이 집단 공동체 사회도 존재하는데 공동체 사회에서 간접 점유는 사실 이제 뭐 왕, 영주, 농민 이런 식으로 유계적인 그 간접 점유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간접 점유는 그런 유계적인 게 아니라 개인 간의 간접 점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를 통한 간접 점유, 표식을 통한 간접 점유 이런 거라서 원래 소유라는 거는 자기가 손에 들 수 있을 만큼이라는 거예요. 동굴에 우화 보면 어떤 사람이 동굴에 금은보화가 많으니까 너는 네가 가지고 있을 것만만 갖고 가라 그랬는데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갖고 가려다가 동굴에서 갇혀 죽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소유의 특징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 소유를 등기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표시라든지 은행 예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건 착취를 위한 소유죠. 근데 집단 자본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라든가 봉건제라든가 이 집단적 소유에서는 개인의 그런 그 간접적 소유, 개인에 대한 간접 소유는 그 훨씬 제한되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 개념에서 착취의 소유를 그 차단돼 있다. 즉 개인 간의 간접적 소유가 금지 제한됐다는 것은 개인 간의 착취가 그 제한돼 있다는 측면에서 이 소유 개념에서 그 자본주의에 있는 간접적인 소유가 집단적 관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개인의 간접 점유라든가 간접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저도 좀 한 가지만 좀 보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됩니까? 아, 네. 6시에 저희가 끝내려고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체적 소유에서 이제 예를 들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전의 어떤 이제 봉건제나 또는 뭐 공납제 사회에서의 이제 공동체적 소유 개념이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또 이제 김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그러한 공동체적 소유의 두 가지의 그 근본적인 이제 그 변별점이 뭐냐. 여기에 바로 이제 그 개인이 들어간다고 저는 이제 막스의 개념 안에서 왜 그래서 이제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를 재생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이제 막스주의자들 일반이 굉장히 이 당혹스러워하는 표현이 개인적 소유. 그래서 앵겔스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생산 수단이 아니라 소비 수단에 대한 개인적 소유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막스하고 다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소유, 개인적 소유의 대상이 소비 수단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이제 개인들이 소비하기 위해서 아까 기본적으로 막스가 전제하고 있는 노동시간에 따른 분배가 됐든 또는 이제 욕구에 따른 분배가 됐든 그건 뭐 분배된 거는 개인적 소유를 해서 개인이 쓰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소비 수단, 생존 수단, 향유 수단이 아니라 생산 수단인가 그거의 근본이 땅의 문제, 지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왜 개인적 소유를 재생한다고 했느냐? 공동 점유를 근거로 하면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부르주아의 소유 제도의 혁명, 소유 개념 혁명. 그러니까 이제 로크로부터 해겔까지 이르는 부르주아의 사상가들이 소유를 굉장히 이제 그 당연한 천부의 인권으로 생각을 하고 중요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생명의 실현의 근본적 조건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의 긍정적 측면, 변정법적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 발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자본주의 이전의 이제 소유는 공동체적 소유라는 개념 또는 왕의 소유, 신의 소유 또는 마을의 소유라는 개념만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생존이라는 것은 부차적이고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부차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반대로 개인의 소유, 개인의 자유, 아까 이제 방금 이제 간접적 소유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로크 같으면은 자기가 땅을 어떤 경작할 수 있는 만큼은 다 개인적 소유다 이렇게 사적 소유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을 누가 경작할 때 자기가 뭐 10,000평을 경작할 수는 없잖아요. 100평은 경작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100평은 자기 거다, 사적 소유다 이렇게 이제 로크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함정이 뭐냐면은 간접적 소유가 있는 거예요. 화폐를 통해서 10,000평도 소유할 수 있고 100,000평도 소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제 그러면 개인적 소유를 만들면서 사적 소유가 되면서 이 독점적 소유로 넘어가는 이런 이제 근본적 이제 문제가 있지만 자본주의를 넘어섰을 때 그러면은 개인적 소유를 버리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를 재생을 해서 개인적 소유라는 것은 아까 소유 개념 안에는 근본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참여, 분배의 참여, 그다음에 사용의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의 토대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권리를 이제 막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소유는 개인적 소유가 재생이 되는 것이죠. 공동점유에. 근데 전 공동체, 자본주의 전 공동체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 개인의 우리 정진웅 동지 늦게 와가지고 정진우 선생님 늦게 들어오셨네요. 말씀 좀 하세요. 마이크 켜졌네. 네, 잠을 자가지고 제가 아이고. 진즉 오늘 들어왔어야 되는데. 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독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지금 뭐 독재자의 독재가 아니라 그 고대 로마 시대의 독재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대 로마정 때 독재관은 비상시에 6개월마다
한시적으로 통치하도록 임명된 관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막스가 이제 프로이트 독재를 얘기했을 때 그 독재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독재하면은 막 독재자, 막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 생각나니까 그 오해에 대한 부분들의 어원에 대한 것들 얘기할 수 있고, 전자본주의 시대에서 개인이 부차적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노동 가치론이 전면화됐다는 거는 개인이 어쨌든 동등한 개인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개인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 노동 가치론이 그래서 은폐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개인이 어쨌든 평등한 개인이 형성이 된 다음에 왕의 노동 시간 1시간과 평민의 노동 시간의 1시간이 똑같이 취급되는 이런 물질적인 기반이 바뀌었다라는 측면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를 강조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잔저분 시대에서는 뭐 공동체를 우선시했고, 그다음에 개인을 부차적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불충분한 점이 좀 있어서, 왜 개인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근대 사회가 되어서 개인이 공동체보다 우월해 됐고, 뭐 서구 사회는 공동체가 보다 개인주의가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좀 유물론적 관점에서 개인이 어떻게 발견이 되는가라고 하는 또 이것을 주목하면서 노동가치론하고 연결해서 개인의 발견을 좀 설명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손명 선생님 2가지 발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는데. 아니요, 아까 민정이 것 얘기했고요. 김장민 쌤 발표는, 첫 번째, 저도 조금, 이게, 일단, 리퍼런스 후기? 이런 것도 좀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잘 안 그다음에- 안 들려요? 저만 잘 안 들리나요? 그러니까 참고 문헌 표기, 이렇게 인용한 거, 어디서 인용했다, 이런 거. 그게 일단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3단계라고 하셨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특히 이제 협동조합이 관련된 게, 김장민 쌤이 좀 이렇게 창조적으로 더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막스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저번에 이제, 우리는 그런 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가 뭐, 여러, 막스, 지금까지 출판된 것도 물론 저도 읽은 것도 거의 없지만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책도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공부하면, 그때 마르셀로인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공부하면 엄청나게 다시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언제 그런 걸 좀 공부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들 발언 안 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뭐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뭐 없으신가요? 뭐 없으신데 시간을 이렇게 그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또 좀 보충을 할까요? 지금 이제 손명 선생님도 협동조합적 이제 대한 내지 소유의 개념과 막스의 이제 진위 내지는 막스의 이제 논의와의 이제 연관성에 대해서 김장민 선생님이 좀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김장식님의 이제 기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견해는 이제 정성진 쌤도 굉장히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아까 그 저 파리 코뮌의 프랑스 내전에서 협동조합의 연합, 전국적 연합에 의해서 이게 이제 가능한 공산주의가 아니겠느냐, 막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뭐 정세에 대한 타협적 이제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논의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그 프랑스 내전이라는 엄청난 이제 평가 속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인터내셔널에서도 이 이제 노동조합 투쟁을 강조하는 것만큼 또 협동조합 투쟁에 대해서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협동조합 투쟁이 이게 그 하나의 이제 하나의 이제 대양 속에 하나의 섬같이, 자본주의적 대양 속에 하나의 이제 공산주의적 섬같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전국적 연합이 돼야 되고, 국가의 지원을 이제 받아서 또 타락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자유로운 이제 뭐 인간들의 어떤 연합 이런 것들의 조직으로서 이제 발전해야 되고, 이런 이제 그 협동조합의 이제 그 발전에 있어서 몇 가지, 한 7가지인가를 얘기를 하지만, 그 핵심은 어쨌든 협동조합이라는 게 하나의 그 자본주의 내에서 대안적 소유 형식이고 대안적 조직 형식이다, 경제 조직 형식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은 기존의 이제 막스에 대한 이제 일방적 이제 편견 속에서는 굉장히 이제 막스가 부정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또 자본론 3권에서도 이게 이제 이제 긍정적 이제 이행적 형식과 부정적 이행적 형식으로서 주식회사는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긍정적 이행 형식은 협동조합인데, 이런 재반적 논의들에서 볼 때 막스가 국가 소유라는 대안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연합,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 자유로운 생산자의 연합이라는 이제 그 대안적 조직과 소유를 지향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소유도 공동 소유를 얘기를 할 때 저기 협동조합이라는 표현이 게노시엔 샤프트라는 게 협동조합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소유를 얘기를 할 때도 그 프랑스 내전에서 보면 이제 그걸 이제 번역을 잘못하면 그냥 공동 소유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이제 소유를 하는 번역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협동조합적 소유인 거죠. 그러니까 파리 코뮌에서 얘기하는 이제 프랑스 내전에서 얘기하는 이제 소유 대안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승 선생도 그렇게 잘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곳곳에서 기존의 편견에 의해서 그냥 국가 소유, 공동 소유 이렇게만 이제 막스의 소유 개념을 보다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은 다 협동조합적 이제 아까 그래서 제가 자본론 이제 100페이지 거기 보면은 이제 공동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의 생산 수단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거기도 그러니까 소유라는 개념을 막상 뺐다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협동조합 소유란 것은 아까 김장현님이 두 번째 단계 소유하고 이제 개념하고 이제 같은 개념으로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공동 소유 이런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협동조합적 소유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쓰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공동 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가 협동조합 소유인 거죠. 그러니까 협동조합 소유 구성원이 있다면 이 구성원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공동 점유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뭐 기업이 됐던 무슨 이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개인들이 어떻게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처분도 못해요. 처분. 그렇지만은 개인적 소유 지분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적 형식 안에서 이제 한계가 되어 있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적으로 발전하면은 아까 김장희 선생님이 이제 뭐 물적인 기반을 넘어서서 인적 기반으로 발전한다, 사회적 관계 기반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이제 잘 서술을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적 완전한 이제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 소유가 그거의 연합이 발전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 내에서의 공산주의의 맹하다, 막상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아까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 토론하는 시간은 없겠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붕괴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들, 독점 자본이라고 표현하는 대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이제 보건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의료 부분 뭐 등등을 얘기를 할 때, 지금 운동 진영에서 대부분이 국유화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막스의 문제의식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죠. 저는 이거는 잘못 가는 거다. 이거는 진지하게 정말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거 논쟁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 많이 논쟁하고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 이 부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협동조합이 저도 그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협동조합 해도 돼요? 아, 네네. 짧게 협동조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그 넘어가는 그 이행기 속에 있는 협동조합이죠. 그 북이나 중국에서 하려는 그런 협동조합적 공사 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 내 협동조합인데요. 막스 시절에는 아까도 나왔지만 프루동이나 라살이나 다 협동조합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발명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까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 장인이 되지 못한 그 직공들이 그 자기들도 공장을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되니까 여럿이 모여서 공장을 만들고,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공장을 하려고. 오늘날 사회적 기업하고 똑같죠. 그런 현상이 소생장사 사회에서 다수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라살도 그거를 받아준 거고, 프로동도 받아준 거고, 마르크스도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르크스가 한 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협동조합의 필요성,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게 혁명수단은 아니라는 거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본주의 내의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직인들의 거의 보편적인 요구사항이었고, 그 베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 실제로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협동조합을 다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그 시대.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왜요? 네네. 하태규 쌤의 그 말씀 중에 요즘 좌파들 중에 국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많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 국유화를 주장하는 뭐 재창하는 좌파들이 그렇게 많은지는 의문이 좀 들어요. 오히려 소련 사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기대가 좀 약해서 그런지 오히려 국유화보다는 뭐 사회화를 얘기하거나 오히려 노동자 자주관리 얘기하면서 협동조합에 비슷한 가까운 주장을 한 좌파들이 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다른 얘기 하는데, 뭐 민족주의 관련돼서 잠시 김장민 선생님께서 언급할 때, 뭐 제가 그 채팅방에 올렸던 뭐 독일인의 제국이란 조국이란 무엇인가처럼 실제로 좀 통일에 대한 열망도 되게 강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국가를 지향했던 왕조들이 정작 그 자기네 통일을 열망했던 민족들과는 좀 괴리가 있었던 측면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간 독일만 해도 그 통일이 있거든. 프로이센 왕국은 원래는 사실상 폴란드,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정복한 그 폴란드의 신하였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슬라브주의를 제창했던 그 로마노프 왕조조차도 사실은 호헨칠레른 가문하고 친족 관계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호헨칠레른의 프로이센 가문하고 로마노프가 같은 가문이 돼가지고 호헨칠레른 로마노프 가문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다른 얘기지만 질문하고 싶은 게, 그 크리스토퍼 베거드라는 학자는 그 유목민과 정착민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 역사 서술을 하는데, 여기서 게르만족도 일종의 유목민족이라고 설정하면서 이제 공통사회, 뭐 공동소유를 얘기했었다고 하는데, 그게 그 관점하고 지금 이 하태규 쌤께서 말씀하셨던, 김장민 쌤이 설명했던 그 독일에서의 그 게마인샤프트, 그거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하시겠어요? 좀 시간이 없는. 게만 샤프터, 저는 게노션 샤프터 얘기를 했고요. 종이로. 예, 게노션 샤프터가 협동조합이고 게만 샤프터는 그냥 공동체인데, 뭐 그게 이제 그 독일에서 유목민의 역사적, 그 게르만족은 유목민의 이제 그 로마 시대에는, 고대 로마 시대에는 였던 건데 이제 정착민으로 바뀌었겠죠. 뭐 그런 건 뭐
역사적인 거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또 복잡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처음에 질문했던 국유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소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노동당,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혁당, 그리고 민주노총 같은 데서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위기 국면과 연관해서 뭐 의료 산업이 됐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항공 산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다 국유화하자 그런다고요.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저기 운동적으로 대안적 이제 소유 개념이나 운동적인 전략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이제 그 관성적이다. 그래서 이제 국유화를 하면 1차적으로 그 분야에 이제 소속돼 있는 이제 그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을 한다든지 임금 체계를, 또는 이제 그 일시적으로 또 국가 기구가 또 효율적으로 이제 그 집행하는, 이제 문제를 집행하는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혹적인 이제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결국 이제 자본주의 국가의 유지와 강화를 통해서 노동자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기회는 오히려 더 그 망치는, 막 가로막는 이런 이제 대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본주의 위기 국면 또는 코로나 같은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역량과 투쟁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일상적으로 잘 자본주의가 돌아갈 때 그런 게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노동자가 투쟁이 발전하고 자주 경영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때 다시 또 국유화하자 그러면 언제 그러면은 혁명적 투쟁을 할 거냐고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다.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대안적 개념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동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논쟁을 합시다. 저는 거의 80%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 안 하세요. 어쨌든 별로 현실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 고려하지 않고 바로 노동자 통제로 가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술적인 측면에서 국유화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해 볼 수도 있다는 거고,